안녕하십니까.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의 최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박사님께서는 요즘에 대장 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위 검사 주기적으로 잘 받고 계신가요? 네, 저는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대장 네. 내시경, 위내 내시경을 꼭 받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술도 안 먹고 그렇죠. 담배도 안 피잖아요. 모범생. 그래서 그런지 의사 선생님께서 깨끗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몸도 또 모범생이네요. 네, 일단 이 범생입니다. 깨끗하다는 게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일단은 소화 불량이라든지 네. 이런 위염 같은 것들 많이 앓는 위질환을 앓기도 하지만 또 최근 들어서 소리 없는 암이라고 하는 선주균경암. 대장암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대장 질환의 종류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실 이성윤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자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자, 대장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장암 환자가 최근 10년 사이 무려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원장님, 요즘 발병률이 어떻게 되나요? 네, 대장암은 최근 들어서 한국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암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밝혀져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40대 이상이거나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흔하고요. 특히 동물성 지방이나 붉은색 고기 중심의 저섬유성 식이를 하시는 분들이 흔하게 걸리는 질환입니다. 더불어 과도한 음주와 흡연, 그리고 운동 부족도 위험 인자이고요. 특히 질환으로는 비만,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 가족성 용종증 등이 있는 분들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근 2017년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암 발생률을 보면 모든 암 중에 위암 다음으로 흔한 암이 대장암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WHO 가입국 중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1위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위암, 폐암 다음으로 세 번째로 대장암이 흔하고요. 여성에서는 유방암, 갑상선암 다음으로 대장암이 흔합니다. 네, 모든 암이 그렇듯이 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대장암은 특히나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생존율이 정말 다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무엇보다 주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대장암 국가 검진 사업을 시작해서 만 50세 이상부터 분별 자멸 검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상 소견을 보인 사람들이 대장 내시경을 받게 되는데요. 아마도 사회 경제적 비용이나 이런 걸 따져서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는 형태가 대장암의 조기 발견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검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0세 이상이시라면 국가 검진으로 매년마다 분별 자멸 검사를 무료로 시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별 자멸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도 대장이 건강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대장암의 암 전 단계 병변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 용종과 조기 대장암, 1기라든지 2기라든지 이런 대장암에서도 분별 자멸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대장암이 있어도 20%에서 50% 정도는 이 분별 자멸 검사가 정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분별 자멸 검사가 대장암의 조기 진단에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별 자멸 검사 대신에 점차 대장 내시경이 검진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화기 내시경 학회 권고안에 따르면은요. 대장암 검사는 만 50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서 5년마다 권고되고 있고요. 용종이 있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3년 정도 후에 추적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용종이 많았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1년 내지 2년 만에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같은 이런 가족분들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이 가족의 대장암 진단받았던 그 연령보다 약 10년 정도 앞당겨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연령과 상관없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장 출혈 의심 질환인 선홍색으로 나오는 혈변이라든지 짜장면 색깔 같은 검정색으로 변이 나오는 경우, 철결핍성 빈혈이 있는 경우, 반복되는 변비나 설사 같은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는 경우, 체중 감소를 동반한 이 복부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되지 않는 만성 복통이 있을 때가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은 다음에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대장암이 상당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미리미리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50세가 넘었으면 미리미리 조기 이제 대장 내시경을 네.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대장 내시경이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준비 과정이 좀 힘들지 않나 그리고 하는 과정도 좀 복잡하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성공적인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선 사전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네. 대장 내시경 검사는 내시경을 통해서 항문과 직장 그리고 대장의 내부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진료 예약을 하신 후에 검사 전에 드시는 음식을 조절을 해야 되고요. 검사 전날이나 검사 당일날에 장을 씻어내는 장정결핵 또는 장정결핵이나 세정액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약들을 복용하고 장을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검사 시간은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대략 2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고요. 병변이 많고 복잡하거나 삽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고령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겠고요. 그런 분들은 대장의 병이 얕기 때문에 출혈이나 천공 그리고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마른 체형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장의 굴곡이 가파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복부 수술로 인해서 장에 유착이 있거나 대장 내 개실이 많은 경우 그리고 이전에 대장 내시경 전 장 정결핵과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는 경우에 대장이 깨끗이 비워지지 않아서 장의 길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장 내시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소에 술을 많이 드셔서 수면 유도가 충분히 안 되거나 협조가 안 되는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건강검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이 요즘에는 동네마다 한 분씩 계시는데요.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안전하게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시경 시술 자체가 복잡하고 정교하지만 우리나라 소화기내과 특히 내시경 전문의들은 서양 의사들과 달리 젓가락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섬세한 작업을 하는 장근육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 의사들보다 시술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으셔도 됩니다. 네, 원장님들은 다들 잘하시긴 하는데 네. 시술을 받는 것보다 준비가 더 어렵더라고요. 네, 장 맞습니다. 세척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네. 몇 번 받아봤잖아요. 네. 근데 받을 때마다 먹는 양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마다 달라서 그런가 했더니 최근에 많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어떤가요? 네. 네, 예전에는 대장 내시경을 위해서 맛 없는 세정제를 4리터 정도 복용해야 됐기 네.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셨습니다. 저도 5년 전에 대장 내시경을 했었는데요. 그때 4리터짜리 세정제를 먹었는데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최근에는 세정제가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우선 요즘에는 1리터짜리 그런 세정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검사 전날에 0.5리터 그리고 검사 당일에 0.5리터 총 1리터의 양만 드시고 물을 충분하게 드신 후에 검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힘들다면요, 요즘에는 알약으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사 전날에 14알의 알약을 물과 함께 드시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또 물을 드셔야 됩니다. 이어서 검사 당일에 알약 14알을 물 2컵과 함께 드신 후에 1시간 동안 물을 충분히 드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실제로 뭐 4리터를 먹었다가 네, 저도 그랬었거든요. 네, 지금은 뭐 1리터 약이라든지 아니면 알약으로도 해결된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준비 과정이 간단해지긴 했는데 이 장세척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장세척만 잘 되면 아무래도 대장 내시경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유의사항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이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이 장 청소약을 잘 복용했다고 하더라도 음식을 잘 가려 먹지 못하면 장 청소가 말끔히 되지 않는데요. 사실 전 그 장 청소약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식이 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정제를 먹으면 장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건데요. 이게 제거되기 쉬운 음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물 자체가 많이 없다고 하면 장 세척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정약을 잘 드셨다고 하더라도 검사 전날까지 과식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배변으로 잘 배출되지 않는 음식물을 드신 경우에는 장 청소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위쪽 사진은 대장이 깨끗이 비워진 상태여서 장을 잘 관찰할 수가 있겠고요. 장이 잘 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래 사진처럼 대장을 관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예. 장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검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요. 용종을 잘 관찰하기도 어렵고 네. 만약에 용종이 관찰된다 하더라도 이 용종을 떼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다시 비우고 재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때 그런 검진 사이에 우연하게 발견되는 암들을 중간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간암이 발견되는 이유도 이러한 장 청소가 안 되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정제 복용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식이 조절이고요. 이런 식이 조절은 병원에서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대장 내시경 검사하기 3일 전부터는 최소 3일 전부터는 음식을 가려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상황입니다. 장 세척제를 뭐 네. 많이 먹고 했는데 네. 다시 또 한번 하고 와라. 검사를 이제 이러면 정말 한다면, 네. 너무 당황할 것 같은데 네네. 원장님 내시경 전에 특히 주의해야 될 음식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네. 특히 주의해야 될 음식이 있는데요. 주로 섬유질이 많은 음식입니다. 네. 잡곡이나 야채류, 고춧가루, 들깨가루, 김, 미역, 다시마 이런 등의 해조류 등이 가려 먹어야 될 음식이고요. 또한 참외나 수박같이 씨 있는 과일을 드시는 경우에도 검사에 제약이 많이 있게 됩니다. 검사 받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드시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고는 계시면서도 깜빡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실수로 드시고 오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저는 하루 이틀 전날부터는 그냥 흰죽 위주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히 평상시에 변비가 있거나 복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장 청소가 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식이 조절에 더욱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 대장 내시경 전에 대변을 봤을 때 변 색깔이 오줌색처럼 노랗게 투명하게 나왔다고 하면 대장 내시경 준비가 잘 된 겁니다. 네, 3일 전부터 피해야 할 음식 설명해 주셨는데 네. 사실 장 세척하는 대장 내시경하기 전날 네. 왜 이렇게 뭔가 맛있어 다른 보이는지 거, 맞아요. 그런지 먹고 모르겠어요. 싶을 것 그래서 같아요. 유혹이 있는데 네. 그럼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고 있는 중에 이상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제 조직 검사를 바로 하게 되나요? 네, 대장 내시경 검사 도중에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라고 해서 내시경 안에 있는 네. 관을 통해서 검사용 집게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일부를 떼어낸 다음에 현미경으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용종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올가미 등을 이용해서 바로 제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대장 용종이란 단어는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암은 아니고 다행히 대장 용종이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 용종이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대장 용종은 대장 안쪽으로 점막 표면에 돌출된 병면을 말하는 건데요.
대부분 양성입니다. 마치 피부에 생긴 사마귀 같거나 조그만 홍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대장 용종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큰 경우에는요. 종종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혈변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드물게는 장 폐색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고 지내게 됩니다. 다음 사진이 있는데요. 자그마한 용종이 왼쪽을 보면 자그마한 용종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면서 오른쪽과 같이 대장 안으로 종개 형태로 커지게 되는 사진이고요. 네. 두 번째 사진이 있는데요. 두 번째 사진은 이런 용종이 커져서 대장암으로 바뀐 후에 점점 대장암이 이제 커져서 대장을 반 이상 막고 있는 진행성 대장암의 사진입니다. 대장암은 주로 이러한 용종이 5년에서 10년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 암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암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위암은 6개월, 1년 전에 위내시경을 했을 때 이상이 없다가 1년 후에 내시경을 한 다음에 갑자기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장암은 3년에서 5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다면 암이 되기 전 단계에서 전암성 병변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위내시경만큼, 아니 어떻게 보면 위내시경보다 더 대장 내시경 검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몇 년 전에 30대 유명 개그맨 분이 계셨는데요. 아무 증상 없이 우연하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대장 내시경을 하셨고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암이 발견되었는데요. 네. 무려 3기 이렇게 말기로 발견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장암 3기라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30대 후반이었던 5년 정도 전에 대학병원 근무했었을 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용종을 몇 개 제거했었습니다. 이렇듯 요즘에는 30대에도 용종이나 대장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변비, 설사나 지속적인 복통 그리고 복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한테도 대장 내시경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대장 용종 절제술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대장 용종에는 착한 용종이 있고요. 또 네. 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나쁜 나쁜 용종. 그런 용종이 네. 있는데요.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내시경 하면서 딱 보면 이게 나쁜 용종인지 착한 용종인지 딱 구별이 가시나요? 네, 보통 의사들은 혹처럼 보이는 걸 용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용종은 암으로 넘어가는 나쁜 용종, 선종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넘어가지 않는 착한 용종이 있습니다. 착한 용종의 경우에는 크기가 2cm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대장암으로 진행되지 않고요. 선종은 보통 암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착한 용종과 선종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현미경으로 봐야만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사실 숙련된 내시경 의사라면 내시경 시행 중에 보이는 그런 용종 모양만 보고서도 착한 용종인지 나쁜 용종인지 즉 선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겪어봐야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용종도 제거 후에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을 해야만 착한 용종인지 선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용종이 발견되게 된다면 사진과 같이 내시경을 통해서 주사기로 용종의 바닥면에 파란색 물감이 섞인 물을 주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용종을 부풀린 후에 주변 대장과 구별된 그런 용종을 올가미로 깔끔하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 점막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이 용종 절제술을 할 때는 통증을 느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진단을 위한 대장 내시경보다는 출혈이나 천공 등의 합병증이 약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용종도 제거할 수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정말 이 검사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모든 검사가 좀 두렵긴 하잖아요. 특히나 또 대장 내시경이라고 맞습니다. 하니까 더 두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처음 시행하거나 아니면 좀 저처럼 좀 두려움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면 내시경을 이용한 방법이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좀 많이 거의 대부분 하지 않나요? 네. 수면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고 저한테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수면 내시경을 할 때 그 수면이란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은
진정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수면 내시경을 권유합니다. 첫 번째로는 배가 많이 불편하고 복통이 잦으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이 안에 느껴지는 이 내장 신경이 예민한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과 똑같이 대장 내시경을 진행을 해도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수면 내시경을 저희가 권유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복부의 수술, 예를 들면은 맹장 수술이라든지 제왕절개라든지 위절제술 같은 수술을 하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대장이 이 수술 부위에 붙어 있는 유착이라는 그런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유착부를 지나갈 때 통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복통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수면 내시경을 권유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대장암은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과 같은 그런 네. 생활 습관에 문제가 네. 있을 때 발병률이 높은 걸로 알려지는데요. 네. 그러면 대장암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더더욱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네, 이 대장암 발병의 위험 요인으로는 식이 요인, 비만, 유전적 요인, 선종성 용종, 염증성 장질환, 신체 활동 수준, 또 음주, 50세 이상의 연령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이라든지 음주력이 많으신 분, 비만하신 분, 그리고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 50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검사를 대장 내시 검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순우 원장님처럼 실제로 뭐 이렇게 음주도 안 하시고 네. 흡연도 안 하시는 분들도 이게 주기적으로 2년마다 검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대장 내시경 검사 꼭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무엇보다도 대장 내시경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 많은 대장 내시경을 반드시 주기적으로 해라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 해당하는 건가요? 네. 50대가 넘으셨는데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신다면 강력하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유해 드립니다. 네. 또한 이전에 용종이 많았던 분들도 정기적으로 꼭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하셔야 되는데요. 위장관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철 결핍성 빈혈이 있는 경우, 배변 습관의 변화, 체중 감소를 동반한 복부 증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되지 않는 복통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배변 습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화장실에 한번 꼭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대장 건강도 괜찮은 거 아니냐 것 이렇게 같아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원장님? 네. 보통 환자분들이 증상도 없으시고 화장실도 하루에 한 번 꼭꼭 나는 간다. 그래서 굳이 내가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암이 그렇듯이 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발견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 무증상인 분들도 주변의 권고로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대장 내시경을 해보시고 우연하게 대장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까지는 이 대장 건강을 자부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흔히 골골 80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요. 그 말이 이 잔병 치레를 많이 하셔가지고 의사를 자주 만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낸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주변에 가까운 이 내시경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혹시 환자분들한테 강조하시는 대장암 예방 수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제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대장암 예방 수칙들이 있는데요. 먼저 적어도 주에 3일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비만 등은 대장암 등 또 여러 가지 그런 성인병의 주범이기 때문에 비만 관리, 체중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지나친 육식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혹은 인스턴트 제품을 피하셔야 되는데 특히 소세지나 햄 같은 것들을 이런 가공육은 대장암의 그런 발생률을 증가시키게 되겠고요. 금주, 금연, 그리고 신선한 채소 및 과일 섭취를 늘리셔야 되겠고요. 적당한 견과류, 비타민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조기암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네, 이렇게 이성윤 원장님 모시고 저희는 선진국 암으로 분류되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견하게 되면 이 치료의 예후가 굉장히 좋고 후기에 발견할수록 네. 더 안 좋다고 하니까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찾아서 잘 검진 받으시고 무엇보다 대장 내시경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비뇨기과 질환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정유희 박사님 혹시 그 의료계의 3대 통증이라고 네. 불리는 그 종류 알고 계시나요? 일단은 산통이 가장 큰 통증일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저는 치통이 아닐까 또 싶은데. 그 치과계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여러 뭐 설들이 있지만 네네. 많이들 말씀하신 게 산통, 네. 그러니까 대상포진, 아, 네, 맞아요. 엄청 대상포진.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요로 결석을 꼽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뭐 요로 결석하면 돌이 생각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뭐 특히 덥고 습한 여름이 되면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 건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움 말씀 주실 한경식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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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장님, 요로 결석이 어떤 질환이기에 그렇게 아픈 건가요? 네, 요로결석이란 말 그대로 요로에 돌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소변 흐름에 장애가 생겨 신장에 압력이 걸릴 때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 요로결석은 구성 성분에 따라 칼슘석, 수산석, 요산석 등으로 구분이 되고 생기는 위치에 따라 신장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 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흔히 요로결석하면 통증이 심한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요로 감염, 폐혈증, 신우신염은 물론 급만성 신부전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바른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네, 요로결석이라고 하면 요로에 생기는 단순한 돌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만성 신부전증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어떻게 해서 이 결석이 생기는지 경로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되나요? 네, 요로결석은 우리 몸에 소변 만드는 장기인 콩팥에서 소변의 찌꺼기라고 할 수 있는 물질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돌로 변하여 신장 안에 머물러 있다가 우연히 요관 밖으로 내려올 때 생기게 되는 병입니다. 네, 이렇게 소변 찌꺼기 같은 게 이게 딱딱하게 굳을 정도까지 쌓이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배출이 되면 정상인 것 같은데 네. 어떤 경우에 이렇게 결석까지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네, 그 물을 적게 마시거나 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지금처럼 더운 여름철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석은 처음에 콩팥 안에서 눈에 겨우 보일 정도의 작은 알갱이 형태로 존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지게 되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요관으로 내려와 소변 흐름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뭐 결석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요로 결석으로 쌓이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네.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이 결석으로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건가요? 네, 그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수한 상황에서는 한두 달 만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 그 남성이 더 여성보다 발병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네, 과거 통계를 보면은 남성이 여성에 음. 비해 2배 정도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땀을 더 많이 흘리고 외부에서 일하는 직업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그럴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고 여기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 유병률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최근에 발표되는 통계일수록 남성과 여성의 발병률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여주신 사진처럼 요로 결석이 콩팥 안에만 있을 때는 예. 통증을 못 느낄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요관을 통과해야 할 때 비로소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때 진단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결석이 콩팥 안에 있을 때는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간혹 소변 검사에서 혈뇨 소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유관적으로 확인되는 혈뇨가 아니라 검사상 혈뇨이기 때문에 콩팥 안에 있을 때는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결석이 요관으로 내려오더라도
바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데요. 처음엔 경미한 복통 내지는 소화불량, 회음부 통증, 남자의 경우에는 고환 통증 등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콩팥에서 결석이 발생을 했다가 내려가면서 심한 통증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뭐 어떤가요? 요관 쪽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나나요? 네, 그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몸의 요관은 특별히 세 곳에 좁아진 곳이 있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UPJ라고 하는 부분은 콩팥과 요관이 만나는 부위인데 이곳으로 신장 혈관이 지나기 때문에 요관이 좁아져 있고 다음 가운데 부분은 장골 혈관이 지나게 되어 요관이 좁아져 있으며 네. 마지막으로 UVJ라는 곳은 요관과 방광이 만나는 부위로 특히 이 부분은 요관구라고 불리는 좁은 관략근 형태의 아주 작은 구멍만 있어서 대부분의 작은 돌들도 이곳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로 결석 한번 발생하면 재발도 많이 한다는데 이제 뭐 신장에 대기하고 있던 그 요로 결석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네, 맞습니다. 한번 걸린 분들이 5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50% 오. 이상이라고 하니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장 안에 이미 결석이 여러 개 있는 분들은 1년 안에도 서너 번 재발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요로 결석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고 또 방치한다고 하면 아까 신부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떤 상황까지 발생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첫 번째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적절히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만성 신부전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결석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결석이 확실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그 칼슘 섭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한하는 게 좋은가요? 네, 많이 궁금해하시고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칼슘 섭취인데요. 네. 칼슘의 제한은 오히려 결석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므로 적절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 들어온 칼슘은 부갑성선 호르몬과 비타민 D에 의해 조절이 되는데요. 칼슘 섭취가 부족해지면 부갑성선 호르몬에 의해서 뼛속에 있는 칼슘이 혈중으로 녹아나와 뼈도 약해지게 되고 수산염의 흡수율이 올라가서 결국 결석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근데 요로 결석을 예방하려고 하면 일단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예방 차원에서 제가 네. 일하는 곳에 정수기를 마련하고 정말 수시로 물을 많이 마시고 있긴 하거든요. 매일 얼마나 많이 마시면 좀 예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겠죠. 하루 1.5에서 2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짜게 드시면 또한 칼슘요를 유발하게 되고 구연산 배설을 감소시켜 결석 생성을 촉진하게 되므로 싱겁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소변에 수산염이 많아지면 요로 결석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수산염의 과다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산염이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시금치, 땅콩, 초콜릿, 홍차 등이 있습니다. 네. 결석 성분이 수산 칼슘인 환자는 비타민 C의 과다 복용도 좋지 않습니다. 또 단백질도 요로 결석에 잘 알려진 위험인자로 단백질의 과도한 편식 또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식품 제한할 걸 말씀하셨는데 좀 좋은 음식 같은 거 좀 있나요? 결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음식, 뭐 맥주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네, 결석에 도움이 될 만한 식품으로는 오렌지, 자몽, 귤 같은 새콤한 과일 등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과일에는 구연산이 풍부한데요. 구연산이 결석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구연산이 함유된 식품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음식에는 결석을 만들 수 있는 성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수산염이 많이 함유된 시금치 같은 식품은 일단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음식을 지나치게 제한하다 보면 결국 먹을 음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영양 불균형이나 영양 결핍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과도하게 제한하기보다는 모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다음 4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웬만한 요로 결석은 충분히 예방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을 많이 마실 것. 두 번째, 싱겁게 먹을 것. 세 번째, 수산염이 많은 식품 제한할 것. 네 번째, 구연산이 풍부한 과일 많이 먹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남성분이 여성분보다는 이런 요로결석의 증가율이 좀 2배가량 높다라고 하긴 했었는데 네. 최근엔 또 많이 증가를 하면서 여성분들도 뭐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땀을 많이 흘리기도 하는 증세가 나타나면서 거의 비슷한 추세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성들도 이렇게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성 환자분들도 그 소변 관련된 질환은 다 비뇨기과로 오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임신 중에 여성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요로결석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임신 중에 치료를 가능한 건가요? 임신 중에는 자궁이 커지게 돼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우측으로 요로결석이 잘 생기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는 일단 관찰 대기요법을 하게 됩니다. 통증은 또 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요관 부목을 요관에 삽입하고 출산할 때까지 대기했다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 만약에 이제 어떤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옆구리가 아프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이런 증세가 있다라고 하면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비뇨기과에 찾아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네, 일단 그런 증상이 있게 되면은 먼저 소변 검사를 하게 되고 또 요로 조영술이라고 하는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전에 미리 요로결석을 발견한다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요로결석이 이제 뭐 어차피 복통인데 네. 간별 진단해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뭐 무조건 이제 배가 아프면 요로결석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간별 진단해야 될 그 질환들은 왜냐면 어떤 환자 것들이 있나요? 입장에서는 잘 네. 모르거든요. 일단 위치에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오른쪽 통증이 오게 되면은 흔히 우리가 맹장애라고 부르는 그런 질병과 간별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왼쪽으로 오는 경우는 옆구리 통증이라면은 사실 요로결석이 거의 확실하고 예. 그 외에는 그 간 쪽이라든지 다른 근육 질환들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뇨기과를 찾아서 우리가 이제 검사를 받아보거나 아니면 간별 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아무래도 요로결석이 생겼을 때 아픈 거 외에도 좀 배가 부풀어 오르는 증세가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막히면서 배출이 되지 않으면 방광이 부풀어 오르는 증세가 생기는 게 이게 바로 신부전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세 중에 하나인가요? 신부전증은 사실은 증상이 좀 없습니다. 오래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이 처음에 내려오게 되면은 네. 좁아진 요관에 걸리기 직전에는 네. 단순한 복통 내지는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방광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돌이 좁아진 요관에 걸릴 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기다리는 것도 있는데 체외 충격파 수적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한 번에 안 끝나고 여러 번 하는 경우도 그런가 있더라고요. 봐요. 네. 그럴 때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통증이라든지 또 이거 몇 번 할 수 있는 건지 또 그 다음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정말 내시경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현재 저희 보험 고시를 보면은 10회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요강경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라도 환자분들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그러면 바로 요강경 수술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좀 우리는 지금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로결석 전조 증세가 있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우측에 불편감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서 이 요로결석에 대한 잔별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장하고요. 체외 충격파 같은 간단한 실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로결석을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게 요로결석뿐만 아니라 이게 신장 질환이라든지 네. 또 폐혈증까지 갈 수 있으니까 네. 간과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에서는 오늘 준비한 소식이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